자, 기본 이론 과정 세 번째 시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32페이지를 보세요. 32페이지 보시면 네 번째부터 부동산 활동의 속성이다 소개되는데 여기서부터 설명드립니다. 흔히 우리가 속성이다 이 표현하면 자, 본래부터 지니고 있는 성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부동산 활동이 본래부터 지니는 성질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교재 10가지 정도 나와 있는데 제목 중심으로 이해가 되시면 되겠어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부동산 활동은 과학성, 길성, 양면성이 강조된다는 겁니다. 자, 이건 우리 예를 들어 봅시다. 자, 부동산 활동을 능률적으로, 즉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원리 및 그 응용 기술 개척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배웠죠. 자, 원리 및 자, 그 응용 기술 개척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때 원리는 뭘 뜻입니까? 바로 체계화된 지식이다라는 겁니다. 체계화된 지식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활동을 능률적으로 효율적으로 관련된 지식을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리는 이제 체계화된 지식이다라는 겁니다. 자, 따라서 학문으로서 과학성이 인정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때 보세요. 이제 부동산 관련된 지식을 체계화했습니다. 그럼 지식을 체계화에 따라서 활동을 능률적으로 할 수 있는 아니란 얘기죠. 이때 지식을 체계화하고 체계화된 지식을 실무에 응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이게 이제 응용 기술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무에 응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이는 실무로서 기술성이 인정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활동을 능률적으로 즉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지식을 체계화시키고 체계화된 이 지식을 실무에 응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은 과학성, 기술성 모두가 중시된다. 어느 하나만 있어가지고 활동이 능률적으로 할 수 있는 아니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둘 모두가 필요하다는 거면서 과학성과 기술성의 양면성을 지니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 내용이 양권 1번의 과학성과 기술성이다. 여기 소개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어느 하나만 가지고 활동을 능률적으로 수 있는 그건 아니란 이야기예요. 둘 모두가 강조된다. 그래서 과학성, 기술성의 양면성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로 한번 봅시다. 양권 1번. 자, 과학성과 기술성이다. 소개되어 있죠? 첫 번째로 보시면 자, 부동산 활동을 위한 체계화된 지식, 즉 원리죠. 좀 체계화된 지식, 이는 뭡니까? 원리,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관점에서는 자, 과학성을 그 지식을 실무활동에 응용하는 숙련, 기교의 관점에서는 기술성을 갖는다는 겁니다. 따라서 부동산 활동은 과학성과 기술성의 양면성을 지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동그라미 1번 봅시다. 1번. 이제 자, 부동산 이론을 정착시키는데 기여한다. 참 이론을 정착시키는데 기여하는 건 뭡니까? 과학성이 되겠지요. 동그라미 2번. 이제 부동산 실무에 응용하여 능률을 추구하는데 기여한다. 자, 참 실무에 응용한다는 이야기예요. 이는 뭐가 됩니까? 기술성이 되겠다. 그래서 9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 다시 봅시다. 과학성은 이제 부동산 이론을 정착시키는데 기여하는 것이고, 동그라미 2번 기술성은 이제 부동산 실무에 응용하여 능률을 추구하는데 기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튼 자, 부동산 활동 이 자체는 과학성과 기술성의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 모두가 강조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이렇게 해봅시다. 자, 부동산은 사회성, 공공성이 강조되는 재화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사회성, 공공성이 강조되는 재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익을 중시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부동산은 한편으로는 사적 재화란 이야기예요. 사적 재화이기 때문에 공익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익도 존중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 부동산 활동에 있어서는 공익을 중시하겠지만 공익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사익도 존중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양권에 2번 보시면 사회성, 공공성 및 사익성이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양권에 2번 보세요. 양권 2번. 자, 사회성, 공공성 및 사익성이다. 나와 있죠? 첫 번째로 보세요. 부동산은 사회성, 공공성을 지닌 재화다는 겁니다. 부동산 활동은 자, 이런 부동산을 다루는 활동이지요. 그래서 공익을 중시한다.
예, 그렇지만 이제 공익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사익도 어때? 존중이 돼야 된다 생각하시고, 예, 자, 부동산 활동은 사회성, 공공성 및 사익성이 강조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우측 페이지 봅시다. 세 번째 전문성이다 소개되고 있죠. 자, 부동산 활동은 이제 전문성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전문성을 요구하고 있다. 이때 전문성도 수준에 따라서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자, 1차 수준의 부동산 활동, 그리고 2차 수준의 부동산 활동, 3차 수준의 부동산 활동, 이처럼 세 가지로 구분되고 있다는 건데, 이때 이제 자, 3차 수준 여기서부터 이야기합시다. 3차 수준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에서 활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전문가에 의해서 활동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다음 2차 수준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부동산업에 종사한다는 이야기예요. 좀 해당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부동산업에 종사한다. 이런 삶에서 이루어지는 게 2차 수준의 부동산 활동이다라는 겁니다. 다음 1차 수준입니다. 1차 수준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도 아니고요. 부동산업에도 종사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은 내가 내 자신에서 행하겠다. 이게 바로 뭡니까? 1차 수준의 활동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히 여기서 이제 2차 수준의 부동산 활동, 그리고 3차 수준의 부동산 활동, 이 두 가지를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럼 잘 구분하시는데, 이건 먼저 어떤 활동이냐, 이걸 먼저 보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활동이냐, 이걸 먼저 보시고, 이것은 해당 활동의 전문가에 의해서 이루어지면 어떻습니까? 3차 수준이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부동산업에 종사하는 자에 의해서 이루어지면 어때? 2차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이제 감정평가 활동이다라는 이야기야. 그럼 이처럼 감정평가 활동을 누가 하느냐, 이걸 잘 보시라는 이야기예요. 누가 하느냐. 자, 이제 감정평가 활동인데 공인중개사가 감정평가 활동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공인중개사는 감정평가 활동의 전문가입니까? 아니지요. 그죠? 자, 평가 활동의 전문가는 누굽니까? 감정평가사잖아요. 그죠? 예, 그렇지만 이처럼 이제 공인중개사는 평가의 전문가는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부동산업에는 종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에 의한 감정평가 활동은 몇 차 수준입니까? 2차 수준의 부동산 활동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감정평가사에 의해서 평가활동이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보세요. 감정평가사는 평가활동이 때 전문가다 할 수 있겠죠. 그럼 해당 분야의 전문가에 의해서 활동이 이루어진다면 이는 몇 차 수준이 되는 겁니까? 3차 수준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활동이냐, 이걸 먼저 보시라 그랬어요. 자, 그럼 또 하나의 예를 더 들어봅시다. 중개활동입니다. 그럼 중개활동을 누가 하느냐 이야기 줘서 해당 분야가 뭐냐, 이걸 보셔야 되는 겁니다. 중개활동이라는 이야기. 그럼 중개활동인데 누가 할 것인가? 공인중개사가 중개활동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공인중개사는 중개활동의 전문가지요. 따라서 전문가에 의해서 활동이 이루어진다. 그럼 몇 차 수준이 됩니까? 3차 수준이 되겠다. 그래서 공인중개사에 의한 중개활동 3차 수준이 된다라는 겁니다. 다음 중개활동인데 누가 할 것인가? 감정평가사가 중개활동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잡으세요. 감정평가사는 중개활동의 전문가는 아니란 이야기예요. 전문가는 아니더라. 그렇지만 부동산업에는 종사하고 있다 할 수 있겠죠. 이처럼 해당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부동산업에는 종사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는 몇 차 수준입니까? 2차 수준의 부동산 활동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도저도 아닌 내가 내 자신에서 평가활동을 한다는 이야기야. 그럼 1차 수준이 되겠죠. 이도저 아닌 내가 내 자신에서 중개활동을 한다. 그럼 1차 수준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튼 여러분께서는 여기서는 2차 수준과 3차 수준의 부동산활동, 이것만 잘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항상 뭘 먼저 보시라 그랬어요? 어떤 활동이냐, 이걸 먼저 보시라 그랬지요. 평가활동이냐, 중개활동이냐, 이걸 먼저 보시고, 해당 분야의 전문가에서 이루어진 3차 수준의 부동산 활동이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부동산업의 종사자에 의해서 이루어지면 2차 수준의 부동산 활동이다. 이렇게 구분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교재 한번 살펴봅시다. 33페이지 양고로 3번 전문성이다. 그런데 첫 번째 보세요. 부동산 활동은 높은 전문성이 요구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1번 봅시다. 1번. 자, 해당 부동산 활동의 전문가도 부동산업에 종사하는 자도 아닌 자라 그랬어요. 그럼 자, 전문가가 아니고
부동산업에도 종사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네, 이런 사람이 행하는 부동산 활동이다. 이게 바로 뭡니까? 1차 수준의 부동산 활동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해를 한번 봅시다. 자, 소유자 자신이 자신을 위한 감정 평가 활동이나 중개 활동이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소유자 자신 어떻습니까? 평가 활동, 중개 활동의 전문가도 아니고 부동산업의 종사자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아니다. 처음 전문가도 아니고 부동산업에 종사하지도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사람들이 활동을 한다. 이게 바로 뭡니까? 1차 수준의 부동산 활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동그라미 2번 봅시다. 해당 활동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부동산업에 종사자에 의한 활동이다. 이는 몇 차 수준입니까? 2차 수준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자, 예를 보세요. 공인중개사에 의한 감정평가 활동이다. 처음 공인중개사에 의한 감정평가 활동이다. 그럼 보세요. 공인중개사는 자, 평가의 전문가는 아니죠. 예, 그렇지만 부동산업에는 종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몇 차 수준이 되는 겁니까? 2차 수준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요. 다음 또 예를 봅시다. 감정평가사에 중개활동이다라는 거죠. 자, 보세요. 예, 자, 감정평가사에 한 중개활동이다라는 건데 평가사는 중개활동의 전문가는 아니더란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부동산업에는 종사하고 있다. 따라서 감정평가사에 한 중개활동 역시 몇 차 수준이 되는 겁니까? 2차 수준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요. 다음 동그라미 3번 봅시다. 해당 부동산 활동의 전문가에 의한 부동산 활동이다라는 겁니다. 자, 해당 분야의 전문가에서 활동이 이루어진다. 이는 몇 차 수준입니까? 3차 수준의 부동산 활동이다. 보시면 되겠죠. 자, 예를 한번 봅시다. 감정평가사에 감정평가 활동이다. 자, 감정평가 활동을 누가 하는 겁니까? 감정평가사가 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자, 평가사는 평가 활동의 전문가죠. 따라서 해당 분야의 전문가에서 활동이 이루니까 3차 수준이 된다 할 수 있겠네요. 다음 또 예를 봅시다. 공인중개사에 의한 중개활동이다. 자, 공인중개사는 중개활동의 전문가라는 이야기. 해당 분야의 전문가에서 활동이니까 몇 차 수준입니까? 3차 수준의 부동산 활동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는 자, 이런 정도 이해가 좀 되시면 되겠네요. 됐습니다. 자, 다음은 자, 양으로 4번 내용 설명드립니다. 자, 네 번째 부동산 활동은 자, 윤리성이 강조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무엇 때문일까요? 자, 부동산은 자, 사회성, 공공성이 강조되는 재화다라는 겁니다. 사회성, 공공성이 강조되는 재화다. 또 부동산은 워낙 고가의 상품이라는 이야기예요. 상품이다. 자, 이 같은 부동산을 다루는 활동이 부동산 활동이지요. 따라서 윤리성이 강조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자, 부동산 윤리에도 크게 네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부동산 윤리도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 먼저 고용윤리라는 게 있습니다. 고용윤리다. 다음은 조직윤리라는 게 있습니다. 조직윤리. 다음 서비스윤리. 그리고 공중윤리다. 이처럼 부동산 윤리에도 네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때 하나 살펴봅시다. 먼저 고용윤리라는 게 있어요. 고용윤리는 자, 종업원이나 조직원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도리를 말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조직윤리라는 게 있어요. 조직윤리는 동업자라든지 동업자 단체와의 관계에서 지켜야 될 도리를 말한다라는 겁니다. 쉽게 이런 잘 해봅시다. 자, 지금 여러분처럼 공인중개사 자격증에서 공부를 합니다. 1년 공부해서 합격을 했다는 이야기예요. 학교에서 자격증 취득하고 공인중개사 사무실 오픈했습니다. 그럼 사무실 오픈했을 때 내 밑에 부장도 있고 과장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내 밑에 부장도 있고 실장도 있고 과장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 사람들 간에 지켜야 될 도리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걸 가려서 뭡니까? 고용윤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고용윤리다서 고용윤리는 종업원 조직원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도리를 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쉽게 여러분이 이해하세요. 자, 종업원 조직원 고용되어 있다 생각하시고 고용윤리다라는 겁니다. 다음 내가 공인중개사로서 활동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인근에 또 공인중개사 활동하는 사람들이 있겠지요. 그래서 같은 업종에 종사한 사람끼리 지켜야 될 도리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걸 가려서 우리가 조직윤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직윤리는 동업자라 했죠. 이때는 동업한 사람 이게 아니에요. 같은 업종에 근무한 사람들이다. 이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같은 업종에 있는 사람끼리. 자, 그래서 공인중개사로 활동하고 있으면 인근에
공인에서 또 있겠죠. 그럼 이처럼 공인 중개사 사이에서 지켜야 할 도리다. 이게 조직윤리가 되겠습니다. 또한 동업자 단체라 그랬어요. 그럼 자 공인 중개사 협회였겠죠. 이 협회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도리가 뭡니까? 조직윤리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 봅시다. 자 종업원 조직원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도리는 뭡니까? 고용윤리예요. 그리고 동업자 단체와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도리는 뭡니까? 조직윤리다. 이렇게 해서 구분을 좀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차면 실수합니다. 자, 조직원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도리에서 조직윤리 생각하기 쉽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조직원은 나에게 고용돼 있다. 이 생각을 했죠. 그래서 고용윤리가 되겠고, 조직윤리에서는 동업자 단체와의 관계에서 지켜야 될 도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서비스 윤리라는 게 있습니다. 서비스 윤리는 고객과의 관계에서, 즉 의뢰인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도리가 되겠지요. 공중 윤리는 일반 대중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될 도리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정도로 이해하시고 딱 하나만 조심하자라는 겁니다. 어때? 조직원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도리는 자, 고용윤리입니까? 조직윤리입니까? 그렇죠. 고용윤리다. 그래서 이것만 조심을 좀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교재해 봅시다. 33페이지 하단 보시면 양으로 4번 윤리성이다 소개되고 있죠. 그래서 부동산 활동에는 윤리성이 강조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 보세요. 부동산은 고가의 상품이면서도 사회성, 공공성을 진지하다. 이처럼 부동산 고가의 상품이면서도 사회성, 공공성을 진지하라는 이야기예요. 자, 부동산 활동은 이러한 부동산을 다루는 활동이기 때문에 거래 당사자나 부동산 서비스의 종사자는 윤리적으로 행동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때 부동산 업자가 준수해야 할 윤리를 부동산 윤리란다는 거죠. 윤리란다. 또한 거래 당사자나 부동산 업자한테 부동산 윤리를 준수해야 된다. 그래서 부동산 윤리는 크게 네 가지가 있죠. 뭐가 있었습니까? 고용 윤리, 조직 윤리, 서비스 윤리, 공중 윤리가 있다 생각하시고 동그라미 1번 보세요. 동그라미 1번. 종업원 그리고 기업 내부 조직에서 조직원 간에 지켜야 할 도리를 말한다. 참 종업원 조직원과 관계에서 지켜야 할 도리는 뭡니까? 고용윤리다라는 겁니다. 동그라미 2번. 동업자나 같은 업종인 사람을 했죠. 동업자 단체와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도리는 뭡니까? 조직윤리가 되겠지요. 동그라미 3번. 고객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도리는 뭡니까? 서비스 윤리다. 동그라미 4번. 일반 공중과의 즉 대중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도리는 뭡니까? 공중윤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시고 다음 다섯 번째 부동산 활동은 정보 활동이다라는 겁니다. 정보 활동 쉽게 이건 쉽게 우리가 이런 사례 해봅시다. 자 보세요. 이제 여기에 이 토지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 토지를 있는 그대로 보자는 이야기예요. 있는 그대로 보면 자 여기에는 이 땅을 떼어다가 이렇게 다른 쪽으로 이동시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토지는 자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 움직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움직인다. 자 이와 같은 특성을 가리켜서 우리 앞으로 배우겠지만 부동성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부동성. 자 안입을 움직일 동. 그래서 움직이지 않는다는 특별한 성질이다라는 겁니다. 부동성. 자 이건 다른 말로 지리적 위치의 고정성이다. 이렇게도 표현하는 겁니다. 자,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지리적 위치가 어때? 고정되어 있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부동성. 이는 어때? 지리적 위치의 고정성 뭐 같은 의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토지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 이 토지는 움직이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안다. 그래서 주변으로부터 영향을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주변으로부터 영향을 받는데 이제 주변으로부터 이게 영향을 받는 부분을 내 힘으로 통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겠지요. 내 힘으로 통제 불가능한 요인들이 많다는 이야기. 그래서 뭘 필요합니까? 정보를 필요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 활동은 결국 정보 활동이 된다는 거죠. 이는 토지의 어떤 성 때문입니까? 부동성이라는 특성 때문이다 생각하시고 부동산 주변에는 참 통제 불가능한 요인들이 많기 때문에 뭘 필요한다? 정보를 필요로 한다. 그래서 부동산 활동은 정보 활동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보세요. 양으로 5번. 정보활동이다 소개되고 있죠. 첫 번째로 봅시다. 부동성의 특성과 우리 부동성 여기서 이야기 드렸죠. 부동성의 특성과 그 부분
부동산 주변 현상에는 통제 어때? 불가능한 요인들이 많다는 이야기예요. 참 부동산 주변에는 통제 불가능한 요인들이 많기 때문에 정보 활동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양가로 6번입니다. 양가로 6번은 이제 자 부동산 활동은 대인 활동이면서 대물 활동이다라는 건데, 자 이것 우리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제 부동산 활동은 자 우리 인간들이 어때?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활동이다 할 수 있겠죠? 예, 우리 인간들이 이처럼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활동이 바로 뭡니까? 부동산 활동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하튼 이제 자 부동산 활동은 자 누구에서 이루어집니까? 바로 우리 인간들에서 이루어진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부동산 활동의 주체는 인간이다라는 겁니다. 처럼 부동산 활동의 주체가 인간이다. 이런 점에서 바로 뭡니까? 대인 활동이다 할 수 있겠죠. 대인 활동이다라는 겁니다. 다음 이제 자 부동산 활동은 뭘 대상합니까? 부동산을 대상으로 한다는 겁니다. 그때 자 부동산 활동은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결국 부동산 활동의 객체가 되는 것은 바로 뭡니까? 부동산이다라는 겁니다. 참 활동의 객체가 부동산이다. 이런 점에서 부동산 활동은 바로 뭡니까? 대물 활동이 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여튼 이제 부동산 활동은 이처럼 대인 활동이면서 대물 활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부동산 활동의 주체가 인간이라는 점에서는 대인 활동. 이제 자 부동산 활동의 객체가 부동산이다. 이 층에서는 대물 활동이 된다. 이렇게 해서 이해가 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양고로 6번 보세요. 양고로 6번 이제 대인 활동 및 대물 활동이다. 소개되고 있죠? 자, 첫 번째로 봅시다. 부동산 활동의 주체가 인간이라는 점에서는 대인 활동이다 할 수 있겠죠. 다음 부동산 활동의 객체가 부동산이다. 이 점에서는 대물 활동이다라는 거죠. 자, 다음 양으로 7번. 자, 부동산 활동은 어떤 임장 활동이다라는 겁니다. 자, 임장 활동이다. 야, 이때 임장 활동에서는 현장에 임하는 활동이다. 현장에 임하는 활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아주 쉽게 우리가 이생하자는 이야기예요. 내가 땅 사기서 땅 보러 갑니다. 그럼 땅 보러 간다는 게 뭡니까? 현장에 임할 수 있겠죠. 이게 바로 뭡니까? 임장 활동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자, 생각해보세요. 내가 왜 땅 보러 직접 가야 될까요? 땅은 있는 것으로 보면 움직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움직일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먼저 부동성이란 특성이 있다라는 이야기야.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직접 가볼 필요가 있겠죠. 또 토지는 모두가 다 다르다는 겁니다. 모두가 다 다르다. 자, 이와 특성을 개별성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두가 다 다르다. 개별성. 이처럼 모두가 다 다르기 때문에 내가 사고자 하는 땅을 직접 가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있다. 이처럼 자 부동산은 부동성 개별성이라는 특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래서 현장에 직접 가볼 필요가 있다. 이 부동산 활동은 임장 활동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부동산 활동은 대물 활동이지요. 대물 활동이다. 우리 조금 전에 했습니다. 자 활동의 객체가 뭐가 된 겁니까? 부동산이 된다. 이런 점에서는 대물 활동이라 그랬지요. 참 부동산 활동은 대물 활동이기 때문에 내가 현장에 직접 가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 그래서 부동산 활동은 임장 활동이 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또한 부동산 활동은 우리 배웠죠. 정보 활동이라는 이야기. 참 정보 활동이기 때문에 현장에 가볼 필요, 정보로께서 현장에 가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뭐 이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부동산 활동을 임장 활동으로 만들어준다. 이는 부동산의 부동성 개별성이라는 특성 때문이다. 또한 부동산 활동은 대물 활동이면서 정보 활동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분도 우리 점에서는 여기를 말 바꾸겠지요. 자, 부동산 활동이 임장 활동이 되는 것은 부증성이란 특성 때문이다. OX, X 잘못되어 있죠. 자, 부증성. 자, 이 같은 특성 때문이 아니죠. 부증성이 아니라 뭡니까? 부동성이란 특성 때문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 계시고 교재 한번 살펴봅시다. 자, 양으로 7번. 임장 활동이다. 소개되어 있죠. 자, 동그라미 1번 보세요. 토지는 부동성과 부동성은 다른 말로 지리적 위치 고정성이다. 표현을 써있죠. 자, 부동성과 개별성이란 자연적 특성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동그라미 2번 부동산 활동은 대물
활동이자 정보 활동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임장 활동을 필요로 한다는 겁니다. 동사 3번 부동산 결정에 필요한 많은 사항을 서면 자료로만 파악하긴 어렵기 때문이다. 자, 예를 들어서 뭐 등기부 이와 같은 서면 자료 이것만 통해서 파악이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현장에 가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 그래서 임장 활동이 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동사 4번 임장 활동을 소홀히 할 경우 부동산 결정의 합리성 문제와 책임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임장 활동을 필요케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8번째입니다. 8번째는 배려의 장기성이다. 소개되고 있는데 자, 앞으로 또 우리 배우게 될 겁니다. 그런데 부동산은 오래 쓸 수 있다. 이 같은 특성이 있습니다. 이 특성을 우리가 영속성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오래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참 오래 쓸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 활동도 때 장기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기적 배려하에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걸 우리가 이제 배려의 장기성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양월 8번 첫 번째 보세요. 영속성 들어있죠? 영속성 이정 생각하시고 영속성 이완 생각하시고 두 번째 맨 끝부분 보세요. 맨 끝은 자 부동산 활동은 일반적으로 일반 소비상품을 대상으로 활동은 달리 장기적 배려하에 결정되고 실행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배려에서 결정되고 실행된다. 뭐 때문입니까? 대표로 영속성 들어볼 수 있겠죠. 오래 쓸 수 있기 때문에. 오래 쓸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다음 9번째. 자, 부동산 활동은 공간 활동이다 할 수 있겠는데, 자, 공간 활동이다. 자, 이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앞으로도 우리가 더 세부적으로 배우게 되겠지만, 자, 간단히 잡읍시다. 자, 여기에 이 토지가 있어요. 이 토지인데, 이 토지에 지표면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 지표면, 지표면. 자, 이건 어떻습니까? 수평적이다서 지표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흔히 수평 공간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수평 공간이다. 다음, 자, 지표 윗부분이 있죠. 자, 지표 윗부분을 흔히 우리가 뭐랍니까? 공중, 이렇게 표현하죠. 공중. 자, 그래서 이 공간을 가리켜서 우리 흔히 공중 공간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음, 지표 아랫부분이 있죠. 지표 아랫부분은 뭡니까? 흔히 우리가 지하 이렇게 표현하죠. 지하에서 이 공간을 가리켜서 지하 공간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지하 공간. 이처럼 자, 우리가 토지 즉 부동산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니까 수평 공간, 공중 공간, 지하 공간으로 구성된다 알 수 있겠죠? 이처럼 수평 공간, 공중 공간, 지하 공간으로 구성된다는 겁니다. 자, 이걸 모아가지고 우리 흔히 3차원의 입체 공간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결국 토지 즉 부동산은 3차원의 입체 공간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잡으세요. 이제 이처럼 부동산은 3차원의 입체 공간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죠. 결국 부동산 활동은 자, 이처럼 부동산을 대상으로 활동이기 때문에 3차원의 입체 공간을 대상하는 활동이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부동산 활동 뭡니까? 공간 활동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양고로 9번 봅시다. 자, 부동산 활동은 이제 공중 지표 지하를 포함하는 이죠. 공중 지표 지하를 포함하는 3차원의 입체 공간을 대상으로 전개하는 공간 활동이다라는 겁니다. 다음 10번째 복합 개념입니다. 자, 부동산 활동 이 자체도 다양한 층에서 이루어진다 할 수 있겠죠. 자, 복합 개념 사고에 입각한다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재에 부동산 활동이 있어서도 복합 개념의 사고방식이 적용된다 이렇게 넣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부동산 활동의 속성이다. 10가지 이야기를 드렸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분도 어떤 이제 제목 중심으로 이해가 좀 되시면 되겠다는 겁니다. 자, 10가지 제목만 한 번 더 살펴봅시다. 먼저 부동산 활동은 자, 과학성과 기술성, 양면성이 강조된다는 겁니다. 다음 사회성, 공헌성 및 사익성이 있다. 다음 전문성이 요구된다. 다음 윤리성 강조된다 할 수 있겠죠. 다음 부활동은 정보 활동이다. 다음 대인 활동이면서 대물 활동이다. 다음 임장 활동이다. 장기적인 배려에서 이루어진다. 공간 활동이다. 복합 개념 사고에 입각한다. 이렇게 해서 제목 중심으로 이해가 좀 되시면 되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네 번째부터 속성은 다 말씀드렸고, 다음 여러분 교재 35페이지 다섯 번째부터 부동산 활동의 일반 원칙이다 소개되어 있죠. 이 부분 제가 조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자, 부동산 활동의
부동산 활동의 일반 원칙이다라는 건데 이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합시다. 자, 부동산 활동을 하거나 부동산 관련된 이론을 개발할 때 일반적으로 지켜야 될 원칙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원칙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능률성의 원칙이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안전성의 원칙. 세 번째 경제성의 원칙. 네 번째 공정성의 원칙이다라는 겁니다. 이 네 가지가 바로 이제 부동산 활동의 일반 원칙이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하나씩 살펴봅시다. 먼저 능률성의 원칙입니다. 그럼 말 그대로 생각하세요. 자, 부동산 활동을 행할 때는 어떻게 한다? 능률적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능률성의 원칙이다라는 거. 사실 학문의 연구 목적이 어디 있는 겁니까? 바로 부동산 활동을 능률차자. 여기에 연구 목적이 있지요. 따라서 능률성의 원칙 이 자체가 일반 원칙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원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자, 부동산 활동을 능률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네, 우리 배웠죠. 먼저 소유 활동입니다. 소유 활동에 있어서는 내가 가지고 있죠. 이때 가장 좋은 용도로 써야 되겠죠. 소유 활동에 있어서는 최유효 이용의 원칙을 지도 원리로 삼고 있다는 겁니다. 다음 거래 활동입니다. 거래에 대해서 거래 질서가 확립이 됐어야지 능률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면서 거래 활동에서는 거래 질서 확립의 원칙을 지도 원리로 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능률성의 원칙은 뭘 얘기합니까? 바로 부동산 활동을 행할 때는 능률적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유 활동에 있어서는 최유효용의 원칙을, 다음 거래 활동에 있어서는 거래서 확립의 원칙을 지도 원리로 삼고 있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소유 활동에 있어서는 능률적에서는 최유효용이 돼야 되겠죠. 또 거래 활동을 능률적에서는 거래일서 확립이 돼 있어야 된다. 그래서 소유 활동에서는 최유효용의 원칙을, 거래 활동에서는 거래일서 확립을 지도 원리로 삼고 있다. 이게 바로 뭡니까? 능률성의 원칙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시험은 이걸 또 말 바꾸겠죠. 자, 이런 표현입니다. 자, 소유 활동에 있어서는 최유효용의 원칙을, 거래 활동에서는 거래일서 확립의 원칙을 지도 원리로 삼고 있는 건 안전성의 원칙이다. OX. X 잘못되어 있죠. 뭡니까? 능률성의 원칙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로 안전성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안전성 원칙은 말 그대로 안전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안전해서 부동산 활동을 행함에 있어서는 안전해야 된다. 거래사고가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되게 안전성의 원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전성의 원칙이다. 이것은 거래사고 없앤다. 이 자체로 복합개념 사고에 입각해서 기술적 측면에서도 거래사고 없어야 되겠죠. 다음 경제적 측면에서도 거래사고가 없어야 되겠죠. 법률적 측면에서도 거래사고가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전성 원칙은 복합개념에 입각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또한 여기에는 능률성의 원칙과 안전성의 원칙 이 두 가지는 상호 견제 관계에 있다. 상충 관계에 있다 할 수 있겠죠. 사실 여기서 이제 능률성을 지나치게 강조합니다. 그럼 지나치게 강조하면 안전성이 결여될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보세요. 능률성을 지나치게 강조해서 빨리빨리 하자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그러다 보면 거래 상황이 딱 쉽겠죠. 그래서 안전성이 결여될 수 있고 또 안전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능률성이 결여될 수가 있다는 이야기야. 자, 거래사고 없앤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거래사고 없기 위해서 내가 1년 내내 분석만 하고 있습니다. 1년 내내 분석만 하고 있다는 이야기. 그럼 밑에 능률성이 결여된다 할 수 있겠죠. 따라서 능률성이 그리고 안전성 이 두 가지는 상호 견제 관계, 상충 관계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능률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안전성이 결여될 수 있고 안전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능률성이 결여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경제성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경제성 원칙은 부동산 활동을 행함에 있어서는 경제 원칙을 추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때 경제 원칙은 뭡니까?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그래서 부동산 활동을 행함에 있어서는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얻을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이제 경제성의 원칙이다 생각하시고 다음은 공정성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공정성 원칙은 부동산 활동을
활동을 행함에 있어서는 공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특히 공적체가 부동산 활동을 하면서 지역 간 차별이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소득 계층 간의 차별이 있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네, 자, 부동산 활동은 공정해야 된다. 이게 공정성의 원칙이다. 이처럼 자, 부동산 활동의 일반 원칙에도 크게 네 가지가 있다. 뭐겠습니까? 능률성의 원칙, 안전성의 원칙, 경제성의 원칙, 공정성의 원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지만 특정한 활동에서는 자, 이 같은 일반 원칙보다 더 강조된 게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이걸 가리켜서 우리가 이제 특별 원칙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특별 원칙이다. 그런데 이건 우리가 이제 감정평가 활동, 자, 이거 하나 이야기를 해봅시다. 자, 감정평가 활동이다. 자, 이 같은 경우에는 어때? 더 중요한 원칙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특별 원칙인데, 감정평가 활동 이 자체도 부동산 활동의 하나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활동 때 능률적으로 이루어야 된다. 그래서 어때? 능률성의 원칙 적용되겠죠. 또 안전해야 된다. 그래서 안전성의 원칙 여기까지는 어때? 공통점입니다. 그래서 일반 원칙과 뭐 특별 원칙 할지도 능률성의 원칙 그리고 안전성 여기까지는 공통된 부분이다 생각하시고, 다음 감정평가에서는 특별히 강조되는 게 있다는 얘기요. 바로 전달성의 원칙이다라는 겁니다. 이때 전달성 원칙은 쉽게 이런 생각하세요. 자, 평가사가 평가에서 평가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이야기. 이 보고서를 의뢰대 전달해 줘야 되겠죠. 단순히 전달만 해주는 게 아니란 이야기예요. 전달해 주되 평가서에 담긴 내용을 어때? 의뢰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어때? 전해야 되겠죠? 이처럼 이해할 수 있는 기술 여기까지 다 포함해서 우리가 전달성의 원칙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정평가 활동이다. 이 같은 경우는 특별히 이처럼 강조되는 게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걸 우리가 특별 원칙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자, 부동산 활동 행하면서 일반적으로 지켜야 될 일반 원칙, 그리고 특정한 활동에서는 특별히 지켰던 원칙이다. 특별 원칙. 인데 우리가 감정평가 활동 이거 하나만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자, 일반 원칙 그리고 감정평가 특별 원칙 공통점 뭡니까? 능률성 원칙, 안전성 원칙 이건 공통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다음 차이점 있죠. 일반 원칙에서는 어때? 경제성의 원칙, 공정성의 원칙이 있다. 감정평가 특별 원칙은 전달성의 원칙이 있다. 이렇게 구분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자, 여러분 교재 한번 살펴봅시다. 교재 35페이지 보세요. 자, 35페이지 보시면 5번 챕터. 자, 부동산 활동의 일반 원칙이다 나와 있죠. 여기는 별표 하나 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별표 하나 해 두시고요. 자, 첫 번째 끝부분 봅시다. 그 보시면 자, 부동산 활동을 전개함에 있어서나 이론 개발에서 지켜야 될 일반적인 행위 기준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지켜야 될 원칙 이걸 뭡니까? 부동산 활동의 일반 원칙이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양호를 1번 봅시다. 자, 능률성의 원칙입니다. 첫 번째로 부동산에 대한 모든 활동이 능률적이어야 된다라는 거지요. 자, 부동산 활동의 능률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능률성의 원칙은 어때? 일반 원칙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원칙이다 할 수 있겠지요. 동아리 1번 소유 활동의 능률을 위해서는 뭡니까? 최유효용의 원칙을, 거래 활동의 능률을 위해서는 거래일서 확립의 원칙을 어때? 지도 원리로 삼고 있다. 이 정도 이해하시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양고를 2번입니다. 양고를 2번 안전성의 원칙이다 소개되고 있는데, 자, 첫 번째 보세요. 자, 부동산 활동을 전개하면서 안전성을 의식해야 된다는 원칙입니다. 그래서 거래사고가 없어야 된다는 거지요. 동아리 1번 안전성은 복합 개념의 논리에 따라 기술적 측면의 안전성, 경제적 측면의 안전성, 법률적 측면의 안전성들을 고려해야 된다. 결국 기술적 측면에서도 경제적 측면에서도 법률적 측면에서도 거래사고가 없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동아리 2번 안전성은 능률성과 상호 견제 관계에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높은 안전성은 어떤지 능률성을, 그리고 높은 능률성을 안전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설명드렸죠. 이해하시고 다음 양호 3번 경제성의 원칙입니다. 부동산 활동을 전개하면서 경제 원칙을 추구하자는 거죠. 경제 원칙은 뭡니까?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는 것을 말한다. 결국 부동산 활동을 행함에 있어서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얻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다음 양고로 4번 봅시다. 공정성의 원칙입니다. 자, 첫 번째 공적체, 사적체 모두 부동산 활동을 전개하면서는
공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처럼 자, 일반 원칙에도 네 가지가 있다는 거죠. 능률성의 원칙, 안전성의 원칙, 경제성의 원칙, 공정성의 원칙 등이 있다 생각하시고, 그래 C마크스 박스가 들어있죠. 박스인데 이 박스에서 우리가 이제 부동산 활동의 일반 원칙과 감정평가 활동의 특별 원칙, 공통점, 차이점 비교를 해보자라는 겁니다. 자, 동네 1번 부동산 활동의 일반 원칙들이 있죠. 그리고 동네 3번 감정평가 활동의 특별 원칙이다 넣어드렸습니다. 이것만 보시면 됩니다. 공통점 뭡니까? 능률성 원칙, 안전성 원칙 모두가 강조된다 할 수 있겠죠. 반면 차이점입니다. 자, 부동산 활동의 일반 원칙은 어때? 경제성의 원칙, 공정성의 원칙이 적용이 되는 거죠. 반면 감정평가 활동의 특별 원칙은 뭡니까? 전달성의 원칙이다. 이렇게 해서 구분이 좀 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자, 다음 이제 자, 여름교재 36페이지 하단 보시면 자, 6번 챕터가 나와 있죠. 6번 챕터. 자, 6번 챕터는 자, 표준산업 분류체계한 부동산 업의 분류다 소개인데, 우리나라의 표준산업 분류체계라는 게 있어요. 이는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겁니다. 통계청 홈페이지 들어가보면 나와 있는 내용인데, 이것은 표준산업 분류체계에 의해서 부동산 업을 분류를 해보자는 겁니다. 이분도 다소 중요성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6번 챕터 옆에다가 별표 2개 해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별표 2개 해놓으시고요. 해놓으시고 이제 자, 우측 페이지 보세요. 37페이지 보시면 중간쯤에 박스를 있죠. 박스 내용만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잘 이해하시면 되는데 표준산업 분류체계다. 자, 이는 크게 5단계로 나뉘어지는 겁니다. 5단계로 나뉘어진다. 그래서 먼저 대분류 항목이 있습니다. 대분류 항목이 있고, 대분류 항목을 다시 중분류한다는 이야기야. 중분류 항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분류 항목을 다시 소분류한다. 그래서 소분류 항목이 있습니다. 참 소분류를 다시 세부적으로 분류한다. 해서 세분류. 자, 세부적으로 분류한다. 세분류. 다음은 더욱더 세부적으로 분류하겠다 해서 세세 분류. 이처럼 5단계로 나뉘어진다는 겁니다. 자,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해서 5단계 나는데 이제 대분류 항목이 여러 가지 있겠죠. 표준산 분류체계 여기한다면 자, 대분류 항목이 여러 가지 있다는 얘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뭡니까? 부동산 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부동산 업이다. 그럼 여튼 부동산 업을 중분류하는데 중분류 항목도 마찬가지로 부동산 업입니다. 부동산 업이다 생각하시면 돼서 대분류 항목 이 중에 하나가 부동산 업이고, 부동산 업을 중분류하고 있는데 역시 부동산 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럼 자, 부동산을 다시 소분류한다는 이야기예요. 소분류한다. 그럼 두 가지로 소분류하고 있지요.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과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이다. 이렇게 두 가지로 소분류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 보세요. 자,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이다. 이걸 다시 세부적으로 분류한다. 세분류한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부동산 임대업과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이다. 이렇게 해서 세분류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더욱더 세부적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부동산 임대업은요. 임대업은 자, 주거용 건물 임대업, 그다음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 기타 부동산 임대업으로 세세 분류된다는 겁니다. 자, 다음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입니다. 역시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기타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이렇게 세세 분류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생각하세요. 자, 부동산 임대업과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이다. 이 두 가지는 모두가 주거용 건물, 비주거용 건물, 기타 부동산 이렇게 세세 분류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보세요. 주거용 건물, 비주거용 건물, 기타 부동산 여기까지는 공통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뭡니까? 임대업, 개발 및 공급업 이렇게 따라온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부동산 임대업이나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이다. 이건 주거용 건물, 비주거용 건물, 기타 부동산 이렇게 세세 분류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다음 자, 그 아래 칸 봅시다. 자, 소분류 항목 중에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이 들어있죠. 이는 크게 두 가지로 세 분류되고 있다는 거죠. 부동산 관리업과 부동산 중개, 자문 및 감정평가업 이렇게 세 분류되고 있고, 부동산 관리업은요. 관리업은 주거용 부동산 관리업과
비주거용 부동산 관리업으로 셋에 분류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도 이렇게 구분하세요. 자, 보세요. 우리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부동산 임대업이나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이다. 자, 이 두 가지는 어떻게 셋에 분류됩니까? 주거용 건물, 비주거용 건물, 기타 부동산 이렇게 세 가지로 셋에 분류되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부동산 관리업은 어때? 주거용 부동산, 그리고 비주거용 부동산 이렇게 두 가지로 셋에 분류되고 있다. 그래서 주거용 부동산, 비주거용 부동산이다 생각하시고 그 뒤에 어때? 관리업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 관리업은 주거용 부동산과 비주거용 부동산으로 어때? 셋에 분류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부동산 중개 자무 및 감정평가업이다. 이분도 세 가지로 셋에 분류되는데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이 있지요. 다음 부동산 투자 자문업, 부동산 감정평가업 이렇게 해서 셋에 분류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점도 여기서는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나머지 내용들은 참고하셔도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표에 나와 있는 내용만 잘 이해합시다. 자, 한국 표준산업 분류체계다. 여기 따르면 5단계가 있습니다.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다. 그래서 대분류 항목 중에 하나가 부동산 업이 있고 이걸 다시 부동산 업으로 중분류하고 있다 생각하시고 부동산 업을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으로 소분류하고 있다.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은 부동산 임대업과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으로 세 분류하고 있다는데 이 두 가지는 모두가 주거용 건물, 비주거용 건물, 기타 부동산 이렇게 해서 셋에 분류되고 있다는 겁니다. 다음 부동산 서비스업은 부동산 관리업과 부동산 중개 자무 및 감정평가업으로 세 분류되고 있죠. 이때 부동산 관리업은 주거용 부동산과 비주거용 부동산 두 가지로 셋에 분류되어 있고 중개 자무 및 감정평가업이다. 이분은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이죠. 다음 투자 자문업, 감정평가업 이렇게 해서 셋에 분류되고 있다. 이 표만 잘 이해가 좀 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자, 여러분 교재 39페이지를 한번 봅시다. 자, 39페이지 하단에 예제 한번 넣어드렸습니다. 예제 또 한번 살펴봅시다. 자, 찾으셨나요? 자, 39페이지 하단 예제 봅시다. 자, 부동산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과학을 순수과학과 응용과학으로 구분할 때 부동산은 응용과학에 속한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학문의 성격입니다. 자, 부동산 학문 이 자체는 순수과학입니까? 응용과학입니까? 응용과학이지요. 순수과학이 아니란데 조심하자 그랬습니다. 복잡한 현실적인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응용과학이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1번 맞는 표현이 되겠지요. 2번 봅시다.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은 부동산 활동 및 현상을 포함한다. 자, 부동산 활동, 부동산 현상 이게 어떤 학문의 연구 대상이다. 배웠죠? 2번도 맞는 표현이 되어 있고 3번 봅시다. 3번 부동산의 접근 방법 중 종합식 접근 방법은 부동산을 기술적, 경제적, 법률적 측면 등의 복합 개념으로 이해하여 이를 종합해서 이율을 구축한 방법이다. 이처럼 복합 개념의 사고에 입각한다는 이야기예요. 종합했다는 이야기죠. 종합했다. 이게 바로 종합식 접근 방법이다. 우리나라의 주된 접근 방법이다. 알 수 있겠죠? 3번도 맞는 표현이 되겠네요. 4번 부동산은 다양한 학문과 연계되어 있다. 여러 학문부터 돌면서 나왔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점은 뭡니까? 종합 학문적인 성격을 지닌다. 종합 과학이다 할 수 있겠지요. 맞네요. 5번 봅시다. 자, 부동산의 일반 원칙으로서 안전성의 원칙은 소유 활동에서 최유효용을 지도 원리로 삼고 있다. 자, 여기가 잘못을 알 수 있겠죠? 우리 배웠습니다. 자, 지금 소유 활동에서 최유효용을 지도리로 삼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뭡니까? 소활동 내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좋은 용도로 쓰여져야 되겠지요. 그래서 활동을 능률적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참 소유 활동을 능률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최유효 이용 원칙을 지도 원리로 삼고 있다. 자, 이는 안전성의 원칙입니까? 능률성의 원칙입니까? 그렇죠. 능률성의 원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능률성의 원칙에서 5번 지문. 자, 부동산의 일반 원칙으로서 안전성의 원칙 나오죠. 여기가 잘못되어 있죠. 안전성의 원칙을 뭘로 바꿔야 됩니까? 능률성의 원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틀린 문형 찾겠죠? 답은 몇 번입니까? 5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교적 평이한 유형의 문제였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내용 다 이야기를 드렸어요. 자, 다음 40페이지 보세요. 자, 40페이지 보시면 자, OX 확인 문제다 나와 있죠. 자, 여러분들이 이 부분도 복습하셔서 한번 풀어보시면 될 부분입니다. 네, 풀어주시라 있고 42페이지 보세요. 42페이지 보시면 출제 예상 문제다. 그래서 제가 두 문제 넣어드렸습니다. 이분도 여러분이 풀어보시면 될 부분들이요. 풀어보시되 43페이지는 2번 문제는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사실 이 어떤 빡센 문제가 대단히 어렵게 느낄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우리만 비법으로 풀어보면 아주 빨리 풀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옳은 거 한번 찾아봅시다. 기억 보세요.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을 대상으로 탐구한 점에서 자, 일단 잘못되어 있죠. 자, 보세요. 부동산 학의 연구 대상은 이것은 뭡니까? 토지나 건물 그 자체가 어때? 아니라 그랬잖아요. 토지나 건물 그 자체가 아니라 토지나 건물 이 어떤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부동산 활동과 부동산 현상이 연구 대상이다. 이렇게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지문도 때 잘못되어 있다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뒷지문 보세요. 자, 우주와 지구의 기본 원리탐구는 물리학이나 지구과학 같은 순수과학이라 할 수 있다. 더 잘못된 지문 나왔네요. 우리 여러 차례 했습니다. 부동산 학문은 순수과학이다 아니다. 아니라 그랬죠. 복잡한 현실적인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응용과학이다라는 겁니다. 응용과학이라서 기억번은 확실히 잘못되어 있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반드시 이분 조심하자 그랬어요. 부동산은 순수과학이다 아니다. 아니라 그랬죠. 복잡한 현실적인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응용과학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기억번은 잘못되어 있지요. 그럼 기억번 들어가면 답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여러분이 박스형 문제에서는 먼저 기억번 딱 하나 풀고 어때? 기억번 들어가면 답이 될 수 없다. 그럼 자, 보기 1, 2, 3, 4, 5 이 중에서 기억번 들어가 있으면 답이 될 수 없겠죠? 그럼 기억번 들어가 있는 1번, 2번은 어때? 1번, 2번은 답이 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없다. 그럼 답은 어때? 이제 3번, 4번, 5번 중에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자, 3번, 4번, 5번 보세요. 니은번, 디귿번 다 들어있잖아요. 차이가 없잖아요. 그럼 니은번, 디귿번 지문 볼 필요 없다는 이야기예요. 바로 어때? 다 보니까 리을, 미음 이건 차이가 있네요. 그럼 리을번 얼른 보자. 리을번 얼른 보시면 이제 자, 부동산의 접근 방법 중 분산식 접근 방법은 자, 인간은 합리적 존재이며 자기 이윤의 극대화를 목표로 행동하는 기본 가정에서 출발하고 있다는데 이 점 우리 인간들은요 합리적인 존재란 이야기예요. 또 우리 자신의 이윤의 극대화를 목표로 행동한다. 이런 기본 가정 출발인 건 자, 분산식 접근 방법이니까 의사결정 접근 방법이에요. 그렇죠? 의사결정 접근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자, 사실 이분은 우리가 이래서 합시다. 의사결정 접근 방법이다. 자, 본 수업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 의사결정 접근 방법은 그럴 사적 주체들의 합리적인 의사결정 여기에 초점을 두고 학문을 연구하는 방법이다. 그럼 우리 사적 주체 우리들이잖아요. 우리들은 합리적인 존재라는 이야기예요. 또 우리 자신의 이익을 목표로 해서 행동한다. 이것은 기본 가정이 깔려있는 게 바로 그러니까 의사결정 접근 방법이다 할 수 있겠죠. 지문에 분산식 접근 방법 잘못된 표현이죠. 의사결정 접근 방법이다. 그럼 자, 결국 1번 잘못되어 있네요. 그럼 자, 1번 들어가면 답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죠. 그럼 잡으세요. 이제 4번, 5번은 리을이 들어있잖아요. 그럼 보기 4번, 5번은 리을이 들어있으니까 답이 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결국 답은 딱 하나 남았네. 몇 번입니까? 3번. 이렇게 찾으시라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찾으면 그럼 우리는 어때? 박스에 지문 6개 나와 있지만 결국 두 개만 확인하고 답을 찾을 수 있다는 이야기야. 이게 어때? 우리의 비법이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들이 이제 박스 문제라면 이렇게 해서 연습을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실제 모의고사 시험에서 이런 식으로 문제 푸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인 방법이다. 아시겠죠? 이렇게 연습을 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출제 예상 문제도 한 문제를 풀어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 교재 1장 부동산학의 이해다라는 겁니다. 관련된 부분 다 말씀드렸고, 자, 그리고 여러분께 프린트물을 제공을 해드렸습니다. 제공했는데 제가 1강에 프린트물 올려드렸고요. 1강에 올려드렸고, 다음 2강에 프린트를 올려드렸어요. 이때 1강은 강의 계획서입니다. 그래서 강의 계획서는 우리 어떻게 잘했어요? 기본서 사이즈에 맞춰가지고 오려서 때 붙여버리자 그랬죠. 붙여버리자.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공부할 생각 알 수 있게 해서 오려서 붙여버리자. 저도 어때? 이렇게 오려서 붙여놨습니다.
붙여놓고 이렇게 해서 수업이 진행다 생각하시고 여러분도 활용을 좀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강에는 자, 우리 교재 1장, 예, 자, 1장 부동산의 이해다. 자, 이와 관련해서 프린트물 올려드렸습니다. 올렸는데 약 4페이지 정도 될 겁니다. 4페이지 다 아마 출력하셨을 것이다 라는 건데, 자, 1페이지는 출제 경향, 출제 빈도 나와 있죠. 자, 이번은 여러분 예습하시면서 한번 보시면 되는 것이고, 자, 다음 2페이지 봅시다. 자, 2페이지는 수험 전략이다. 예, 그리고 네 번째 학습 목표가 나와 있죠. 이 부분부터 복습하시면서 활용이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습하면서 수험 전략 이 부분 한번 읽어보시라는 이야기예요. 읽어봅시다. 자, 수험 전략은 뭡니까? 1장 부동산의 이해다. 여기서는 자, 지금까지 어떻게 출제되었고 우리가 어느 부분을 공부해야 될 것인가, 이걸 제가 서술 형태로 적어놓은 부분이라서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겠고, 다음 이제 4번 학습 목표가 나와 있죠. 학습 목표 이분은 이렇게 활용하세요. 여러분이 이제 본 강의를 다 들으셨고 우리가 복습을 하자고 했죠. 그럼 복습을 하시고 나서 책 밑줄 그려드리잖아요. 그죠? 밑줄 그려드린 부분 한번 읽어보는 게 복습이에요. 그래서 밑줄 그려드린 부분 읽어보시면서 복습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프린트를 활용해서 자, 1번 봅시다. 부동산에 대한 여러 학자의 견해를 통하여 부동산의 연구 목적을 이해할 수 있다. 자, 그럼 뭡니까? 학문의 연구 목적이 뭘 것인가? 고민을 한번 해보자는 이야기예요. 자, 이게 1분이 돼도 좋고 단 10초가 더 좋습니다. 고민을 한번 해보자는 이야기예요. 잘 생각이 안 나면 넘어가세요. 넘어가실 때 고민을 해보시면 앞으로 우리가 또 이제 공부하는데 많은 또 밑거름이 될 것이다. 그래서 학문을 체계를 잡는데 훨씬 더 효과적인 방법이다라는 거면서 생각 안 나도 좋습니다. 일단 고민하려고 노력을 좀 해보자라는 겁니다. 이런데 활용이 되시면 되겠고, 자, 다음 페이지 보세요. 다음 페이지는 5번 괄호넣기 퀴즈 전선이다. 이 부분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1장에서는 1번부터 20번까지 이처럼 20개 지문을 넣어드렸습니다. 그럼 이 지문 보시면서 괄호에 알맞는 용을 넣어보자는 이야기예요. 넣어보자.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이제 처음으로 공부를 하기 때문에 자, 1번부터 20번 중에 내 힘으로 풀 수 있는 문제는 몇 개 안 됩니다. 뭐 4개, 5개 이 정도만 돼도 많이 된 거예요. 예, 많이 된 거다 겁니다. 왜 나만 그럴 것인가? 그래서 갖지 마세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 그래서 이제 괄호에 알맞은 용을 넣어보시되 잘 생각이 안 납니다. 안 나면 어때? 기본서 밑줄 그어진 부분 찾아가면서 넣어보신 것 어때? 공부하는 방법이에요. 그렇지만 이제 시간이 없다는 이야기. 그 시간이 없으면 어떨 것인가? 제가 정답 다 넣어드렸어요. 자, 다음 4페이지 보시면 정답 들어있을 겁니다. 이 정답을 그대로 옮겨 적으세요. 시간에서 안 되면 옮겨 적으세요. 옮겨 적고 읽어보는 게 공부다. 그래서 자꾸 눈에 익히면 훨씬 더 여러분께 효과가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활용을 좀 해보시기 바라겠어요. 해보시고 제가 이제 여러분께 프린트를 제공해드리면서도 2페이지 수험 전략이다. 학습 목표다. 이 사이에 공란이 많이 들어있지요. 바로 이제 자, 3페이지에 나와 있는 괄호키 천선 이걸 연결시키면 어떨 것인가 이 생각인데 저 나름대로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매 장마다 이런 프린트물이 제공이 됩니다. 제공되면 여러분들이 나중에는 어떻습니까? 나중에는 이처럼 5번 괄호키 천선이다. 이것만 별도로 모아버리면 또 한 권의 책이 될 수 있다. 그래서 1000개 지문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런 의도서 공날 공날 비워놨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활용을 좀 많이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튼 여러분들이 1장 강의를 다 들으셨으니까 반드시 교재 밑줄 그어진 부분 한번 읽어보자. 이렇게 복습을 하시면서 제가 예제도 풀어드렸죠. 또 풀어보라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풀어보시기 바라겠고요. 프린트에 나와 있는 수험 전략, 학습 목표 이 분야인지 괄호키 천선 이 분도 많은 활용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 교재 2장 부동산의 개념과 분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